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자,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장례식이 진행되면서요, 절반 가까이 발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 황망한 이별에 마음에서까지 고인을 떠나보낼 수는 없겠죠. 자, 애도하며 지켜보는 입장에서도 가슴 먹먹한 슬픔뿐입니다. 고등학교 친구로 사귀다가 결혼까지 약속했는데 예비 신부가 먼저 떠났습니다. 할머니가 어렵게 키워서 이제 사회에 나와 취직을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 용돈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떠났습니다. 자, 한국이 좋아 살고 싶다던 러시아인들도 떠났습니다. 태국에서 이 딸의 장례식을 치르려는 아버지는 송환 비용을 마련하느라 발을 구르고 있습니다. 저마다 사연들이 있습니다. 사람이니까요. 그 이야기들을 오래 간직해야 하는 것, 바로 추모입니다. 자, 레고랜드발 자금 경색에 정부 하는에 이어서 시중은행도 유동성 공급과 자금 지원에 95조를 푼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아소다로 일본 자민당 총재가 방한을 해서 윤 대통령과 면담을 한다고 하죠.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오늘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북방 한계선을 넘어서 동해상에 낙탄했습니다. 울릉도에서는 공습경보가 울리기도 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울릉도 주민에게 상황을 직접 들어보고요,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에게 자세한 분석을 들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핵심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그리고 사건본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늘 들으시면서 청취 의견 있으시면 문자로 의견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오늘 오전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가 발령됐습니다. 자, 울릉에서 40여 년 거주하신 주민 한 분을 연결해서 당시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추산 노을빛 펜션을 운영하시는 최말희 씨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최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이 사이렌이 울리던 당시에 어떤 일 하고 계셨습니까? 예, 저희는 이제 아침 시간이 지나서 이웃 분들과 어르신들과 커피 한잔 하고 있었어요. 자, 아침 시간 지나고 오전에 커피 한잔을 하시다가 사이렌을 들으셨는데 이 울릉도 지역에서 사이렌이 울리는 경우가 혹시 간혹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전에 민방위 훈련이라든지 네네네. 예, 그런 건 있었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사이렌이 길게 울린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아, 전혀 없다. 이 민방위 때는 미리 다 예고하고 울리는 훈련이고요. 그렇죠. 저도 제 기억에 실제 상황입니다 하면서 울린 것은 인천 지역의 이웅평 대위가 미국이 몰고 넘어올 때니까 80년대인데요. 네. 자, 없다. 그럼 이 상황이 공습경보라는 것은 어떻게 전달받으셨거나 아셨습니까? 제가 이제 그 마당에 있었으니까 이제 어르신들하고 이제 사이렌이 길게 울리니까 네. 그 중에 제가 좀 젊으니까 이제 먼저 이제 파출소로 연락을 했죠. 아, 네네. 파출소에 연락을 하니까 글쎄요, 이게 뭔지 우리들은 안 울렸으니까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다시금 북면사무소로 연락을 했죠. 네네. 네, 연락을 하니까 자기들도 울린 적이 없으니까 아마 도에서 울렸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이거 좀 심상치 않다 싶어서 제가 빨리 들어가서 이제 TV를 들어봤어요. 네네네. TV를 트니까 딱 나오더라고요. 탄도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우리 여기에 왔다고. 떨어졌다. 네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은 일단은 집 안으로 들여보내고. 네네네. 네, 저희도 이제 아는 지인들이나 친척들한테 이렇게 또 그쪽에서도 문자도 오고 저희도 문자를 올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네네. 다른 방법은 없고 그냥 집안에 있었습니다. 네, 집안에 있었다. 아이고, 이게 파출소는 우리가 안 울렸습니다. 면사무소도 우리가 안 울렸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이다가 TV를 보고 하셨는데, 자, 네. 이제 나중에 북한의 탄도미사일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오고 있었다, 이런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는 주민들 반응들은 좀 어땠습니까?
글쎄, 제가 아침에 그 TV를 보니까 연합뉴스에 이제 저희가 3면이 있지 않습니까? 울릉도에. 그 중에 남면 분이 인터뷰를 하시는데 보니까, 지하 대피소로, 자기들은 피신을 했다. 네네네. 이런 분이 있는데 사실 저희 마을에는 지하 대피소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없습니다. 없어서 저희 마을에는 공지사항이 있으면 집집마다 이렇게 이제 방송 연결은 되어 있어요. 네네. 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뭐 아직 안 났지만은 지진 같은 게 나면 그 학교 운동장으로 올라가라는 네네. 그런 팻말은 붙어 있어요. 예. 그건 있지만 우리가 오늘 같은 이런 경우에는 어디에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고 네네. 그냥 집 안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울릉도에 상당히 오래 사셨다고 하는데도 이 울릉에 사시면서 오늘 네. 같은 상황은 그냥 처음 겪어보신 거네요. 네,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울릉 지역의 일부 주민들은 지하로 대피했다. 근데 이제 남면의 경우는 그렇고 지금 사시는 쪽에는 이제 지하 대피소는 없다. 그 대피는 오늘 대피는 안 하신 거죠?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신 거죠? 근데 대피란 게 이제 지진이 아니고 네네. 탄도 미사일이라 하니까 뭐 학교 운동장으로 갈 수는 없고 하여간 그래서 전부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네. 들어가시라고 그런 얘기는 제가 했어요. 네. 집 안으로 저도 집 안으로 들어오고. 집 안에 계셔라. 따로 이제 모여서 대피하신 것은 아니고요. 아닙니다. 네네. 학교로 가신 것도 아니고. 네, 글쎄 네. 그분들이 나이 드신 분이 학교까지 올라가려면 상당한 시간과 이래 또 그래서 네. 노인들이시고 일단은 집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점심시간 무렵이 됐잖아요. 점심시간 네. 한창이실 텐데 이 현재 주민분들 좀 일상생활은 그냥 쭉 이어가고 있습니까? 근데 모두 불안해하고 있죠. 아, 불안하다. 예, 왜냐하면 물론 울릉도 쪽으로는 이렇게 오늘 같은 급박한 일은 처음이라 할지라도 네. TV 뉴스를 보면 계속 이제 북한에서 도발이. 이렇게 네. 저렇게 쏘고하니까 불안하죠. 그렇죠. 혹시라도. 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일상생활에 큰 당장의 불편은 없는데 이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자, 자, 이번 일을 좀 직접 겪으신 분으로서 끝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그 시간대나 어떤 시간대라도 또 농촌이라서 밖에 나가서 거의 분들이 일하시고 이렇게 네. 계시는데 방에서 TV만 시청하고 있는 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예, 날씨도 좋고 이러면은 이제 최고 빠른 거는 신속하게 집집마다 방송 연결이 돼 있으니까 예, 누군가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게 최고 빠른 전달이 되겠고요. 방송을 해줘야 된다. 예, 전달이 되겠고 두 번째는 저희가 속수무책으로 정말로 대피소가 없어요. 네. 예, 저희가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오늘 같이 이제 집안에만 있을까? 네. 다른 어떤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마련해서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죠. 이런 대목이신 거죠. 네. 예. 알겠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이게 참 방송으로 집집마다 자 지금 공습경보가 울렸고 어떤 상황이다. 이게 개별 집집마다 방송으로 알려주셨으면 좋은데 오히려 역으로 전화를 해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해도 다 모른다고 하니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시간이 한 8시 한 57분인가? 네. 이 정도 됐어요. 그러면 이제 9시부터 만약에 업무를 본다 할지라도 이제 직원들은 다 나와 계시죠, 그죠? 그렇죠. 그 시간에는. 예, 그래서 다행히 전화는 받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최고 빨리 접할 수 있는 거는 집집마다 방송 연결이 원래부터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방법은 어떻게 그 방법이 최고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경황 없으실 텐데 이렇게 상황 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울릉도 주민 최말희 씨였습니다. 이어서요, 바로 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또 전화로 연결해서 이 도발은 또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네. 자, 이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북한이 동해상으로 미사일 3발을 포착했다, 이렇게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을 좀 어떻게 확인하셨습니까? 예, 저도 언론을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나 다만 이 도발은 예견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북한이 한미연합훈련 또 한미군 동향에 대해서 9월 이후에는 9월에 26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재개됐거든요. 네네.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그 한미 군사 동향에 대응을 해왔어요. 네네. 이건 전혀 없던 일입니다. 아하. 전혀 없던 일이고, 따라서 이번 비질런트 스톰이라고 하는 대규모 네네. 북한이 위협을 느낄 만한 수준의, 물론 원인은 북한이 제공했습니다만 네. 훈련이 있었고, 또 그 전에 외무성 대변인이 한미가 이 훈련을 하면 보다 강화된 조치를 하겠다. 그리고 이제 박정천 당 군사위원회 부위원장, 또 서열로 보면 군 2위죠. 네. 이 사람이 나와서 끔찍한 대가를 치르겠다고까지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도발은 예고됐었죠. 네. 그러나 이제 다만 그게 뭐냐, 그 다음에 강도가 어느 정도냐, 요 정도만 지금 차이가 있었지 예견된 도발이었고요. 그러나 지금 미사일을 활용을 하는 경우에는 NLL, 그동안 포를 많이 쐈지만 그 포도, 부정확한 포도 NLL 남쪽으로 떨어진 낙탄이 없었거든요. 네네. 그러나 이 정밀무기인 미사일을 NLL 이남으로, 그것도 울릉도를 향한 그쪽으로 쐈다는 얘기는 의도적인, 일부 오발, 낙탄, 그죠? 네네. 제가 보기엔 그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의도적인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오발이거나 낙탄으로 NLL을 넘어왔다기보다는 의도된 발사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동안 수백 발, 미사일도 수십 발을 쐈는데 한 번도 낙탄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만 이 위험한 상황, 울릉도에 우리 시스템, 방공 시스템으로 당연히 울릉도에는 거의 자동적으로 그 공습 사이렌이 울리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런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또 그렇게 정밀 무기를 저렇게 방향이 다르게 그 오발을 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도된 도발이다. 의도된 도발이다. 알겠습니다. 자, 이게 서해, 연평도 이 지역은 우리가 가끔 좀 이제 악몽 같은 교전도 있었고요. 그리고 포탄이 날아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해는 그런 적이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울릉군 전역에 공습 경보가 있었다고 하고 저희가 조금 전에 40년 살아온 주민을 연결했는데 처음 겪는 일이다. 이게 좀 이내 해제됐다고는 하지만 동해상의 이 정도 위협은 이게 처음이었던 겁니까? 예, 동해상으로 NLL을 넘는, 미사일을 향한 NLL을 넘어선 도발은 한국전쟁 이후 처음이고요. 네. 그리고 물론 이제 좀 더 복귀를 해보면 더한 도발이 있었죠. 천안함 복침도 있었고. 네네. 연평도 우리 영토에 대한 직접 포사격을 했으니까. 그건 교전행위거든요. 네. 그러나 이 정밀무기인 미사일, 그리고 합참이 재원을 얘기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KN-23, 24 혹은 KN-25 방사포, 특히 KN-23, 24가 좀 의심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체계들은 핵탄두 탑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김정은 위원장 참관하에 여기에 모의 핵탄두를 탑재를 해서 대한민국의 비행장, 항구, 그다음에 군사기지를 공격하는 모의 훈련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그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추정입니다만, 네. 이거를 울릉도 쪽으로 쐈다는 얘기는 대단히 고강도의 어떤 전략적인 의도를 담은 도발이다, 이렇게 봐야겠죠. 알겠습니다. 자, 이게 8시 55분 울릉 전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발령됐고요. 이게 오전 9시 8분에 해제는 됐지만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서 공습경보는 계속 유지 중이라고 합니다. 합참은 NLL 이북 공해상에서 3발을 정밀 사격했다. 북미사일 대응해서 정밀 공대지 미사일 사격을 실시했다. 해서 대응 또 이 사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의 경계태세가 2급으로 격상됐다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이 수준입니까? 2급이면?
예, 지금 이제 상당히 그 평시보다 이제 고강도로 이제 격상을 한 거고 즉각적인 대응이 이루어진 거고요. 따라서 지금은 사실 이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고요. 네. 9월 말부터 지금 한미가 연합훈련하면 북한이 대응하고 전술핵 운영, 그 다음에 레이건호 대진입하면 또 대응, 네. 그 다음에 호국훈련하면 여기 또 대응, 네. 또 이번에 서해훈련하니까 여기 탄도미사일 대응, 이번에 빌리언 스톰 하니까 또 대응, 이런 네. 지금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측이 계속해서 군사적 긴장을, 물론 모든 원인은 북측이 제공을 했고 또 우리는 정당한 훈련인데 북한은 다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도발이거든요. 그런 차이는 있습니다만 네. 지금 양측이 군사적인 대응을 상호 높여가는 이런 티포테식의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군사적 대응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강력한 억지를 통해서 북한의 도발 의지를 꺾는 건 중요한데,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해서 고강도로 대립국면을 가지고 가야 되면 남는 건 군사적 충돌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빨리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북한이 받든 안 받든 고위급 군사 대화도 재개해야 됩니다. 네. 군사적 대응과 함께 이 긴장 국면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가야지, 지금 뭐 상호 지금 자신들의 군사적 위기가 더 강하다, 이런 게 지금 충돌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북한은 합리적이라기보다는 자기들이 옳다는 맹신에 빠져서 지금 사실은 오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군사적 대응은 적절합니다. 그러나 이 상황을 계속 가지고 가면 이 고비용 구조가, 왜냐하면 군사적 긴장의 피로감이나 그 비용은 사실은 우리가 더 크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분하게 군사적 대응과 함께 대화도 함께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걱정하는 게 워낙 이 좁은 한반도다 보니까 교전이 우발적으로 발생해서 국지전으로 또 이게 이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이제 우려들이 있는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계속 강대강으로 가면 충돌밖에 남는 게 없다. 어떻게 이걸 좀 이제 다운시킬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연구위원님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자, 오늘 점심시간 교통 상황을 듣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에 정현정 리포터 나와주세요. 네, 오늘 오전에는 곳곳에 짙게 낀 안개의 여파로 도로의 시야가 많이 답답하셨을 텐데요. 오후가 되면서 안개는 점차 걷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낮 기온이 평년보다 높게 올라가서 일교차가 크겠으니까요. 컨디션 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점심시간 교통 상황은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인데요. 판교 분기점에서는 화물차가 고장나서 처리하고 있고요. 양재에서 반포까지 6km 구간 정체입니다. 반대 부산 쪽으로 한남에서 서초까지 밀리고요. 입장 부근에서 북천안까지 천천히 갑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일직분기점에서 금천까지 5km 구간 정체고요. 일직분기점 2차로에서는 승용차 관련 사고가 나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반대 목포 쪽으로 금천 부근에서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광교터널 부근에서는 승용차가 고장나 있고요. 마성터널에서 용인까지와 용인에서 양지터널까지 긴 정체 이어져 있습니다. 안전운행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 정신이 없죠? 이제 한입뉴스입니다. 자, 박정우 오마이뉴스 기자, 오창석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게 워낙 또 이제 이 속보들이 터지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제 울릉 주민과 또 전문가를 연결해서 들어봤습니다만 오늘 이제 울릉 지역에 공습경보 사이렌이 울렸다는 거죠. 네. 자, 박 기자님, 이 내용을 지금까지 전개된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해 주시죠. 네, 북한이 오늘 오전 8시 51분쯤 강원도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3발을 발사했는데요. 이 중 한 발이 동해 NLL 이남 공해상에 떨어졌습니다. NLL 이남 26km, 속초 동방 57km, 울릉도 서북방 167km에 낙하를 했어요. 여기 공해상이에요. 하지만 영해가 이 기준선에서 12해리 약 22km임을 고려하면 우리 영해에 대단히 근접해서 떨어졌다라고 네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북한이 그동안 해안포와 방사포를 NLL 이남으로 쏜 적은 있지만 탄도미사일은 처음이고요. 네. 자, 북한의 도발 수위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이 군에서 나중에 이제 얘기한 내용을 보면 오늘 최소 10발 이상, 그러니까 다종 미사일, 다양한 미사일을
동쪽 서쪽으로 발사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공습경보까지 발령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국가안전보장회 NSC 주재를 했어요. 여기서 이 북한의 실질적인 영토 침해 도발이다라고 그런 행위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도발 대가 치르도록 엄정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NSC 이제 회의를 통해서 북한의 이 국가 애도 기간 중에 있었던 도발, 그러니까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주의적 도발이다라고도 강하게 비판이 나왔습니다. 네. 자, 아까 제가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데 오평론가님, 그 오전에 북한의 미사일이 우리 경계를 넘어왔어요. 그래서 네. 영해에 근접한 공해상에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공습경보가 울립니다. 공습경보를 누가 울리는 거죠? 공습경보요? 네. 국방부에서 먼저 얘기를 하고 네. 이제 밑에 이제 아래로 명령이 하달되겠죠. 예. 국방부에서 결정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이 민방위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에서 사이렌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공군 중앙방공통제소와 탄도탄 경보 레이더 등에 연계가 돼 있어요. 중앙민방위 경보통제센터가. 그래서 이 미사일이 울릉도 쪽으로 이제 날아오니까 네. 자동적으로 공습 경보가 울릉 전역에 네네. 발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이제 드물게 울리는 일이고 실제 상황으로는 뭐 거의 없고. 그렇죠. 예, 80년대 뭐 이웅평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는데 네. 그때 인천에서 국민 여러분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이렇게 방송도 나왔거든요. 그 외에는 울리면 2시 오늘 민방위 날이구나 이거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 울릉도 주민 얘기는 사이렌이 울렸는데 뭔지 모르니까 파출소에 전화했더니 우린 안 울렸는데요. 모릅니다. 면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울렸나 봅니다. 그럼 이게 울렸는데 의미가 네. 없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밑에까지 정확하게 하달이 네. 돼야 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주민과 공무원이 소리는 긴장을 하는데 네. 소리 듣고 긴장을 하는데 휴대전화나 TV 관련을 통해서 정보를 찾아봐야 정보를 찾아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해당 지역의 유관기관과 연계가 좀 많이 부족했었다. 실제로 만약에 우리가 얘기하는 공해상이 아니었다. 만약에 진짜로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은 실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될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자, 이번 도발이 북한의 군사정책을 총괄하는 박정천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그러니까 군 서열 2위 정도 된다고 하네요. 네. 이 담화 이후에 벌어졌다고 하는데 박 기자님 어떤 담화가 나왔어요? 네, 박정천 비서는 담화에서 미국과 남조선이 겁기 없이 우리에 대한 무력 사용을 기도한다면 특수한 수단 등을 부과된 자기의 전략적 사명을 지체 없이 실행할 거다. 미국과 남조선은 가공할 사건에 직면하고 또 사상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다. 이렇게 위협적인 이 담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와 미군의 여러 가지 훈련들에 대한 비판, 그게 방어 훈련이 아니고 그냥 도발을 하기 위한 침략을 준비하는 행위다라고 북한은 주장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라는 훈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박정천 비서 담화를 보면 북한이 이걸 또 빌미로 도발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제 강력한 대응, 이걸 아까 NSC 회의를 통해서도 얘기가 나왔지만 우리 군도 NLL 이북 공해상으로 공대지 미사일 3발을 발사해서 북한 도발에 대응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습니다. 북한이 쏘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한미연합훈련 전개하고 네. 그럼 북한의 성명이 또 나오고 우리는 이건 통상적인 훈련이다. 혹은 버질런트 스톰은 이미 오래전에 예정됐던 훈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네. 북한은 또 도발. 그러니까 지금 살짝 NLL 남쪽 20km 더 아래로 내려와서 영해를 피한 공해에 떨어졌다. 이게 우발적인 건가 낙탄인가 아니면 이건 타겟을 한 건가. 아까 전문가는 절묘하게 그 자리를 노린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걱정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우리 군의 대응 그리고 국제 정세 함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안보 문제는 좀 우리가 좀 어떤 주의를 계속 기울이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제 오후 정부가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사흘 만에 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 이 점을 인정하고 쭉 좀 줄줄이 공식 사과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어제 오후 국회 행안위 현안 보고에 출석을 했어요. 네네. 거기서 국가는 국민의 안전에 대해 무한 책임이 있음에도 이번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번 사태, 그러니까 참사가 일어난 다음에 경찰과 소방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었다. 또 평소보다 많은 인파가 몰린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 장관이 유감을 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이어서 이제 박희영 용산구청장 또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고가 나왔는데 자 그런데 이제 어제 국회 행안위 이게 현안 보고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박찬대 의원을 연결했었습니다만 현안 보고여서 현안 질의가 아니어서 좀 아쉬워하던데 네. 이게 지금 여야 의원 질의는 어제 전혀 없었던 건가요? 질의는 없었고 용해인 의원 기본소득당의 네네. 국회의원이죠. 네, 손을 들고 여기에 정쟁하러 오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안 계실 거다. 이건 윤석열 정부가 참사를 대하는 태도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저 추모만 하라는 윤석열 정부의 태도에 국회가 행안위가 왜 들러리를 서야 하는가 저는 동의 못한다라고 네. 하면서 퇴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대로 현안 보고 내용이 보고만 받는 자리라서 여야 의원들이 질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상황에서 용해인 의원이 항의하는 차원에서 퇴장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용해인 의원 같은 경우는 8년 전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대학생이었습니다. 그 네. 당시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피켓 시위도 했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참사가 사실 그 비슷한 세대거든요.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사람들이 지금 이제 딱 20대 중후반에 대학생 또는 이제 취업 준비생이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된다라는 것을 자신의 SNS를 통해서도 울분을 토해내고 또 정부가 없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현장에서도 참고 있기가 좀 힘들었을 것이다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보도들을 보면서 국민들 누구 하나 슬프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만 저처럼 이제 부모 세대로서 가슴 먹먹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조부모 세대도 있겠고 또래 세대도 있겠고 한데 지금 젊은 세대가 저희 아이들도 보면요 훨씬 20대는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느낌이 이제 감지가 돼요. 근데 이제 용해인 의원을 보니까 세월호를 겪은 세대인데 8년 만에 또 이게 이태원 참사를 겪으니까 아마 그때의 또 트라우마가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상민 장관의 이제 어제 행안위에서의 사과 얘기는 해주셨고 그럼 오세훈 서울시장은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네, 오세훈 시장이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네. 여기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서울시장으로서 이번 사고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또 죄송하다 이런 말씀도 올린다라고 밝혔는데요. 네. 중간중간 울먹이면서 말을 잊지 못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고요. 사죄의 말씀이 늦어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잠시 뒤돌아서 눈물을 닦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예방 대책에 미흡했다는 비판을 인정하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수사기관의 수사가 예상된다. 또 한 시민단체가 고발했다는 기사를 봤는데 수사가 계속될 거고 자연스럽게 책임 소재가 밝혀질 거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과를 하는 모습 보이지만 우선은 수사를 하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명확히 나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책임에 대한 얘기도 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무한 책임을 느낀다 그러셨잖아요. 네, 무한 책임. 무한 책임은 이제 우리가 듣기에는 조건 없는 이렇게 들리는데, 네. 자 조사와 수사가 끝난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럼 이게 조건 있는 이렇게 또 받아들여질 수 있어서. 네. 자 그러면은 오평론가님 그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또 어떻게 사과를 했습니까? 네, 박희영 구청장은 어제 공식 입장문을 통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먼저 관내에서 발생한 참담한 사고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용산 구민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스럽다라고 얘기를 남겼고 애도 기간이 끝나고 사고 수습이 완료되면 구청 차원에서 사전 대응에 미흡한 부분은 없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향후 면밀한 대책을 수립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네. 네. 사고라는 표현을 썼다라는 것이 저는 와닿습니다. 네. 참사라는 표현이 아니고 사고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쓴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의 표현 문제에 있어서 또 여야에도 갈림이 있기 때문에 사고, 참사, 사망자, 희생자 이런 네. 차이들이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 정부 고위공직자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다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온 건가요? 네, 그러니까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외신 상대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네. 한 뭐 140분, 그러니까 2시간 20분 정도 긴 시간 외신 기자들의 질문을 다 이제 받아서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내용도 있었지만 그 중에 이 동시 통역을 했는데 네네. 통역기가 조금 잘 작동이 안 돼 가지고요. 네. 거기서 뭐 얘기가 나오자 이 한덕수 총리가 이게 좀 그러니까 기자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책임의 시작과 끝은 어디라고 보는가 이렇게 지적을 해서 한 총리가 뭐 경찰 수사에 의해서 책임질 사람이 있다면 당연히 책임져야 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건 정부의 무한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답변을 한 다음에 통역기가 좀 이상이 있자 한 총리가 잘 안 들리는 것에 책임져야 할 사람의 첫 번째와 마지막 책임은 뭔가요? 라고 기자 질문을 그냥 패러디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약간 좀 미소를 지으면서 농담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재명 대표가 오늘 아침 당 최고위원회에서 문제를 삼으면서 아니 사퇴 수습에 총력을 다해야 할 총리께서 외신 기자 간담회를 하면서 농담을 했다. 농담할 자리입니까? 라고 꼬집기도 했고요. 네. 또 인사혁신처는 뭐가 그리 중요하다고 추모 리본에서 글자를 떼라는 지시를 하느냐. 또 참사가 아니라 사고라고 해라. 희생자가 아니라 사망자라고 해라. 또 영정사진 붙이지 마라. 이걸 공문에다 써서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에 지시를 하느냐. 이렇게 따져 묻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 총리는 이제 외신 기자회견, 왜냐하면 이번에 외국인 사망자도 적지 않았죠. 20여 명이고 또 국적도 다양하고요. 이 농담 논란이 나왔지만 경위와 무관하게 사과했다. 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죠. 오늘 총리실이 해명 자료를 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한 총리의 이 논란에 대해서 경위와 무관하게 국민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린 점 사과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은 오늘도 서울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를 또 찾았네요. 네, 또 한 번 찾았습니다. 서울광장 앞에 마련된 이태원 할로윈 참사 합동분향소였고요. 31일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이후 매일 합동분향소와 장례식장을 찾으면서 조문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5일 국가 애도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매일 분향소 또는 장례식장을 찾을 계획이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밝혔고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사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희생자들의 사연들이 나오고 가슴 아파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려는 조금이라도 책임을 다하려는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우리가 이제 초기 보도부터는 영상으로 주로 쭉 보고 있었는데 늘 이제 계속 머리에 지워지지 않는 질문이 어쩌다가 저 지경까지 갔지? 어떻게 저렇게 됐나? 이런 거였는데 왜 경찰은 없었지? 또는 신고가 없었나? 등등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행안위 이제 현안 보고에서 드디어 튀어나온 것이 경찰의 신고가 상당히 접수됐다. 그래서 이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11건 접수된 게 공개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보니까 뭐 6시 34분 첫 신고부터 그렇습니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이거 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그러니까 어제 윤희군 경찰청장이 11시 30분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112 신고에 대한 미흡한 대처 대응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걸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감찰하겠다라고 얘기해서 과연 어떤 내용이 있었나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셨는데 오후에 이 내용을 공개를 했습니다. 경찰에서 공개해가지고 언론에서 다 살펴보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4시간 전부터 112 신고, 그러니까 이 참사 관련돼서 11건이 접수가 된 거다라고 경찰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후 6시 34분에 처음으로 이 접수가 됐는데 압사당할 것 같아요. 너무 소름 끼쳐요. 아무도 통제 안 해요. 이런 내용도 있었고 8시 33분에는 사람들 지금 길바닥에 쓰러지고 있다. 그리고 8시 53분에도 사람들이 압사당하고 있어요. 이런 시민들의 신고 전화가 있었고, 그러니까 공포스러운 현장 상황이 다 담겨 있는 그런 신고였고 신고자의 비명까지 들리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렇게 다급한 상황이 11건에 다 이제 들어 있었는데 경찰은 이 중에 4건만 현장에 출동을 했고 그 위에 후반부에 있는 현장에는 출동하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한입뉴스는요 오늘 2부에서 좀 더 이어가도록 합니다. 1부에서 이제 이 속보를 먼저 전해드렸기 때문에 저희는 다시 2부로 돌아와서 한입뉴스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웃끼리 힘든 일을 거들어주면서 서로 간에 품을 지고 갚고 하는 아름다운 풍속이 있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품앗이라고 하지요. 농사짓는 일뿐만 아니라 김장이나 지붕 얹기와 같이 노동력이 많이 필요한 일을 할 때 서로 도와주었던 겁니다. 품앗이란 말은 어떤 일에 드는 힘이나 수고를 뜻하는 명사인 품과 아따라는 동사의 명사형인 아지가 합해진 말입니다. 아따는 다음에 품이 필요할 때를 위해서 상대방에게 먼저 품일을 해주다란 뜻으로 모심기 할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품을 앗아 주었다 이렇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품앗이 중에는 말 품앗이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말을 하면 상대편이 그 말을 받는 방식으로 해서 서로 말을 주고 받는 일을 의미하는데요. 예를 들면 그날 밤 모임에서는 말 품앗이가 끊이지 않고 계속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품앗이와는 좀 다르지만 여러 사람이 나누어 낸 돈으로 음식을 장만하여 나누어 먹음 또는 그런 일을 뜻하는 표현으로 도리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국수 도리기, 묵 도리기라든지 3박 4일의 여행에서 식사는 모두 도리기를 했다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천고마비의 계절, 시사평론가 김성환과 함께 여러분의 지식도 살찌우세요. 정치에 경제를 더하고 미술에 음악을 더하는 시간. 평일 밤 10시 5분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KBS 58분 날씨. 안개는 거의 흩어졌지만 10개 남은 곳이 있고요. 먼지와 결합돼 연무 형태로 깔리는 곳이 있습니다. 충청 이남 곳곳에 연무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 호남과 경북, 울산의 경우는 오후에 일시적으로, 대구는 종일 나쁨 단계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초미세먼지 재난 대응 모의훈련이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가운데 기온 15도에서 19도의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울릉도 날씨는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초속 3.9m로 바람이 강하고 기온은 현재 20.4도입니다. 오늘 일교차가 10에서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17도, 강릉 20도, 대전 전주 19, 대구 21도 등 16도에서 23도 분포로 이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남부지방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높겠습니다. 예년 기온 수준이 되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은 오늘보다 기온이 2도에서 4도 정도 떨어지겠습니다. 모레는 중부와 남부 내륙에 영하권의 기온 보이는 곳이 많고 바람도 계속해서 강하기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고 또 새벽에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제주 남쪽 먼바다 물결 오늘도 높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5.8도입니다. 강혜정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우리 군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공대지 미사일 3발 정밀 사격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은 우리 공군이 F-15K, KF-16의 정밀 공대지 미사일 3발 사격을 동해 NLL 이북 공해상에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북한이 울릉도 해역 근처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북한과 일본을 경유하는 동해상 일부 항공로를 일시 폐쇄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경북 울릉군이 공습경보 발령 25분이 지나서야 주민들에게 대피 안내 문자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주민들의 문의 전화가 이어지자 공습경보가 발령된 지 50분 가까이 지난 9시 43분쯤에야 안내방송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7% 올라 석 달 만에 상승폭이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내년 1분기까지 5%대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그래서 이 어제 행안위에서 다뤄졌던 112 신고 접수 이야기를 저희가 하고 있었습니다. 4시간 전부터 이게 압사당할 것 같다, 소름 끼친다, 이 좀 통제해달라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고 그 이후에도 이제 10건이 쭉 시간대별로 이어지는데 경찰은 한 4차례밖에 출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여러 가지 현장 증언도 있었고 전화를 한 사람들의 증언. 다만 이 전화를 누가 했는지에 대해서는 개인 정보가 있기 때문에 누가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화를 한 사람이 희생자에 포함되는지도 다 확인되지는 않은 상태고요. 인터넷 방송을 진행했었던 BJ 중에 한 명이 당시에 이제 경찰서를 방문했었던 영상을 남겨뒀는데 이제 가방을 잃어버려서 원래 그 경찰서를 방문했는데 그 가방을 잃어버린 것도 신고하고 또 저쪽에 사람이 너무 많아서 도움을 요청하는 장면이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 경찰들이 했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 거기 우리도 못 들어가요. 어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파가 너무 많아서 뭔가 도와주러 갈 수가 없다. 또는 그쪽으로 가기도 힘들다라는 취지의 발언이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현장 속을 뚫고 가서 그 행렬을 통제하는 것이 경찰의 임무였기 때문에 조금 더 국민적 공분을 샀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사람이 많으니까 그런 신고가 의뢰 많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안일한 대처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참사가 있었던 그 장소 인근에서만 신고가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네네. 그 위치들을 찍은 그래픽 자료를 보니까 맞습니다. 전화 위치들이 요즘은 정확히 나오니까 딱 그 주변에서 신고들이 많이 이루어졌더라고요. 그중에 이제 몇 건만 좀 면밀히 들여다봤더라도 근데 이게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의 고충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입장에서 경찰이 우리도 못 들어가요 하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통제는 안 된다는 정말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경찰들이 보시기에는 그 지역은 해마다 이런 일이 있어 왔고 해마다 사고는 없었다. 그러니까 올해도 별일이 없을 것이다. 이게 좀 이제 아슬아슬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 기자님 어제 보면은 뭐 영웅 경찰관 해서 혼자 막 소리 지르고 고군분투하는 경찰관의 영상이 상당히 좀 회자가 됐어요. 그렇습니다. 이 인물은 실제 경찰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노력을 해봤지만 역부족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게 어제 이제 경찰 내부망에 올라온 글이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요. 이태원 파출소 근무 중인 직원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A 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 밤에도 이제 참사 밤에도 근무 중이었다. 그리고 할로윈 대비 당시 안전 우려 때문에 용산 경찰서가 서울 경찰청 기동대 이 경력 지원 요청했다. 그런데 지원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장은 뭐 한 달 전부터 손수 약도를 만들어 대비했고 사건 발생 참사 발생 당일에도 파출소에서 뭐 112 상황실장이나 운영팀장은 다 근무 중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용산경찰서가 기동대 경력을 신청했는데 서울경찰청이 이거를 거부한 건지 네. 아니면은 정말 지원을 신청한 게 맞는지 이거 좀 네. 따져봐야겠지만은 이 경찰 내부에서도 좀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요. 또 이 직원 같은 경우는 경찰청장이 어제 윤희군 청장이 얘기했던 119 신고 대응에 미흡했다. 이 발언 때문에 용산서 직원들 열심히 일했는데 무능하고 나태한 경찰관은 낙인 찍혔다. 네. 언론의 문매를 맡고 있다. 어떤 점을 근거로 그런 발언했는지 궁금하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여러 신문 취재를 쭉 보다 보니까 어제 경향신문 보도는 그 해당 영상의 경찰관은 용산경찰서의 이제 직원, 경찰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인적 사항을 밝히진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이분 때문에 돌아서 나올 수 있었어요. 멀뚱멀뚱 보고 있지 말고 빨리 돌아가세요. 사람이 죽어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저지하는데 이런 분이 이 골목 이쪽과 골목 저쪽에 한 4분 정도씩 있었으면 그게 큰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한쪽으로 일방으로 저쪽은 못 들어오게 막고 이쪽으로 빨리 사람들 빼내고 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끝까지 남아요. 네. 기동대는 출동하지 않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일방통행을 진두지휘하는 경찰이 말씀하셨던 대로 골목의 끝에서 끝까지 저는 한 사람씩만 있었더라도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경찰이 목이 다 쉬어가면서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라고 통제를 하고 있었는데 또 그 전에 또 영상이 공개됐었던 것 중에 똑같은 해당 골목에서 한 여성이 소리쳐서 한쪽으로 가라.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나 큰일 날 뻔했어요라고 SNS에 공유됐었던 그 영상이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게 위아래로 한 명씩만 정확하게 경찰 신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정복과 경광봉 정도 하나만 있었으면은 시민들이 그 통제에 따라서 왜냐하면 축제를 즐기러 간 것이기 때문에 그 골목에서 무언가가 일어난다기보다는 그 골목은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그러면 지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사람이 많아서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일방통행만 잘했었다면 또는 누군가의 지시에 따를 수 있었다.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이 같은 참사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이게 112 신고라면 이게 서울경찰청 상황실에서 이걸 파악하게 되는데 그걸 여러 차례 같은 내용의 상황 신고가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이게 어디까지 보고가 됐는지 민주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쪽 얘기를 들어보면 원래는 이게 서울청에 112 신고 들어와서 이게 위급한 상황이고 중요한 상황이면 이게 청와대까지 보고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연 대통령실까지 보고된 부분이 있는지 프로세스나 어떤 시스템이 어떻게 갖춰져 있었는지 또 확인해 봐야 되고요. 일선 경찰들의 이런 반발이 나오는 이유도 아니 윗선에서 이런 경력이나 기동대 투입 여부 이런 걸 다 결정하는 건데 파출소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왜 우리한테 이런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게 놔두느냐 여기에 대한 불만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현장 이태원 파출소 용산 경찰서 이쪽은 정말 제한된 인력으로 뛸 수 있는 만큼 뛰었다. 사전에 이제 동선도 파악하면서 준비를 했다. 이런 입장인 것이어서 지금 기동대는 왜 출동하지 않았나? 더 이 경찰 병력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사전 대비 문제 관련해서는 또 지휘부에 대한 어떤 책임론 이것도 이제 커지고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사실 처음에 우리가 이야기할 때 137명의 경찰 통상보다 많이 배치했다. 이게 행안부 입장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50명 정도는 뭐 마약이나 성범죄를 단속하는 사복경찰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이 경찰 영화들이 요즘 많으니까 혼자 생각을 해보면 사복경찰인데 그 안에서 뭔가 마약이든 성범죄든 조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정찰을 하고 있든지. 그러다가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사실은 이거 안 됩니다 하고 연락을 하는 게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마약과 성범죄만 보는 거니까 사람이 미어 터져도 난 상관없어. 그건 교통경찰이 하는 일이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137명이 현장에 있었는가가 궁금해요. 그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겠죠. 어디 있었는가. 아마 이 근무지, 근무 상황 이게 아마 일지나 이런 걸로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이것도 아마 경찰에서 하나하나 따져볼 것 같습니다. 감찰이 시작했으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자, 경찰청이 이태원 압사 참사 발생 이틀 뒤인 지난 31일 주요 시민단체의 동향과 언론보도 추이 등의 정보를 수집 분석해서 내부 문건을 작성했다. 박 기자님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이제 어제 SBS가 공개한 경찰청 정책 참고 자료 내용인데요. 이 문건에 보면
진보단체 등이 저마다 정부 규탄 논리를 모색 중이다. 세월호 사고 당시 정부의 대응 미비점을 상기시키거나 지난 정부의 헬로윈 대비 조치와 또 올해를 비교하는 카페글, 카카오톡 지라시를 공유하며 정부 성토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또 문건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이번 참사에서 여성 사망자가 많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의 반여성 정책 비판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겼어요. 네네. 아울러 전국 민중행동이 이번 참사를 제2의 세월호 참사로 규정해서 정부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대목도 써져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 정부 책임론이 부상할 조짐이 있다. 이런 점도 이 문건은 부각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 관련 정부 책임 보도량이 30일 0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9건, 오후 1시부터 8시까지는 108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런 통계 자료까지 이 문건에 넣어놨습니다. 아울러 이제 이 밖에 빠른 사고 수습을 위해 장례비, 치료비, 보상금 관련 이런 갈등 관리가 필요하다. 정부가 신속히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구호금 지원금을 발표했지만 통상 대형 참사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보상금과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해서 향후 보상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할 소지가 있다. 이렇게 짚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이 문건 오평론가님 어떻게 좀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요? 이 문건의 첫 장이 경찰청이라고 맨 아래 적혀 있고 네. 중간 부분에 특별 취급이라고 해서 네. 이 문건을 타 기관으로 재전파, 복사 금지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비밀스럽게 하고자 했었던 내용입니다. 네. 그 문구를 확인해 봤을 때. 그리고 박 기자님이 소개해 준 것 이외에도 MBC PD수첩 등 시사 프로그램들도 심층 보도를 준비 중이어서 정부 책임론 부각 소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네네.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는데 모든 인력을 투입해도 모자랄 판에 다른 언론 동향의 움직임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진보 단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지만 보수 단체에 대한 얘기도 있었습니다. 네네.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 단체들은 대통령님 담화처럼 일단 사고 수습이 최우선이라며 사고 원인 파악이 진행 중인 만큼 섣부른 행동을 자제하고 추모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관망할 방침이다. 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네. 저는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당시 경찰이 어떻게 움직였고 무엇을 지금 반성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나와도 모자랄 판에 네. 이렇게 주변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경찰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네요. 이게 또 세월호 때도 그랬지만 우리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사회적 참사에 대해서 어떤 진영 논리를 가지고 갈라치게 해서는 안 된다. 한쪽에선 혐오, 한쪽에선 또 이제 어떤 공감. 이 대립구도가 정말 안 좋은 걸 우리가 봐서 알잖아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큰 상처를 남긴다. 그 사실은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대한 비방 댓글 달지 마십시오. 2차 가해입니다. 이런지도 강한 메시지를 이미 냈고 그리고 바로 오늘 아까 전해드린 뉴스입니다만 각 단위의 책임자들이 이거는 우리의 무한 책임이 맞습니다라고 네. 이제 인정하고 사과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거 무한 책임이고 이거 참사다란 또 규정도 했고 근데 또 밑에서는 왜 이런 특별 취급 문건을 만드는지 네. 참 안타깝고 난감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이번에는 부산의 라면 공장에서 20대 여성 작업자가 팔김 사고를 당했다. 박 기자님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게 농심에 따르면 오늘 오전 5시 4분쯤 부산 사상구에 위치한 농심 부산 공장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네. 20대 여성인 A 씨가 이 라면을 제조시설 냉각기에 이 라면 제조시설 냉각기에 팔이 들어가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가 회전하는 과정에서 옷이 끼이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네. A 씨는 이 사고 직후 119 신고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서 응급 조치를 받았고 현재 전문 병원으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다행히 생명인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로 어깨 골절과 근육이 손상된 것으로 네. 전해지고 있고요. 농심 측은 사고 직후 해당 생산동 전체 작업을 중단했다. 또 모든 종업원 철수, 경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조사, 향후 대책 마련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부상을 입은 직원의 치료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농심의 대응을 보면 일전에 이제 벌어졌던 SPL 거기는 이제 이 소스 혼합기에
작업자가 끼어서 사망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학습 효과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왜 이렇게 산재는 끊이질 않나요? 네, 이게 또 게임 사고잖아요. 네. 옷이 빨려 들어갔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이게 소스 배합기도 마찬가지였고 소스 배합기도 당시 SPL 공장에서는 9대 중에 7개는 자동으로 멈춰지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무언가가 다른 이물질이 자동으로 끼어 들어갔다면 멈추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인가 첫 번째. 아예 끼어 들어가지 않게 하는 네. 뭐 안전적인 차단 장치가 있든가. 네, 그런 게 있거나 두 번째는 옷 끼임 사고가 발생했으면 펄럭 있는 옷 자체를 입지 않도록 하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해당 기계가 어떠한 상태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지금 음식 공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의 산재는 이와 같은 비슷한 현상입니다. 네. 계속 나타나고 있다. 비슷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우리가 패턴이라고 부르는데 네. 패턴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반복적인 사고가 나는 거니까 네. 그 병목만 찾아서 막아내면 그 사고는 영구적으로 없앨 수 있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패턴에 대한 분석과 대응을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다른 브랜드인데 지금 불매운동도 있고 그랬잖아요. 네. 도대체 무엇을 먹어야 하나 이런 SNS를 보면서도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자,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힘을 내서 이 사람이 다치는 일, 사람이 죽는 일만은 근절해야 되는데 최근에 또 너무 많은 이런 안타까운 사상을 보고 있어서 산업 현장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무리 뉴스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죠. 지금 2년 만에 이 수출액이 5.7% 감소했다. 수출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거고요. 10월에 물가 상승률은 5.7%로 나왔는데 여전히 고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또 이제 금리 문제, 또 우리나라만이 아니죠. 미국이 어떻게 이제 움직일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경제 상황에 대한 대비, 대응 가장 잘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요. 오늘 한입뉴스가 2부까지 밀고 넘어왔어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창숙 평론가, 박정호 기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이번 주 연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태원 대규모 참사 나흘째 이태원 관련 속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고 있고요. 이제는 뭐 책임 소재의 문제라든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나 하는 이제 분석,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일을 막을 것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망자는 현재까지 156명, 중상자 33명을 포함한 부상자는 157명, 그래서 전체적으로 313명의 사상자가 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참사 당시에요. 112와 119의 신고 내용이 공개돼서 큰 파장이 일었죠. 아까도 전해드렸는데 당국의 대응이 안일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요. 이번 코너에서는 이태원에서 식당을 직접 운영하면서 당시 현장을 목격한 윤영배 씨를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윤영배 선생님 어려운 걸음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태원에서 식당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계셨던 겁니까? 예, 전 참사 당일에 그날도 제가 이제 예약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약이 있어서 식당을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출근을 했었는데 네. 그 오전에 당시에 이제 그 제가 통행하는 그 출퇴근로에 이미 오전에 시위가 있었고 이태원로를 올라가는 당시에 이제 뭐 6시 반 정도에 제가 이제 그쪽을 통행을 하게 됐는데 그쪽에도 굉장히 좀 저 사람이 많이 몰려 있었고 예, 현장에서 제가 뭐 퇴근 시간까지 전부 지켜봤다. 예, 지켜보게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아, 그래요. 자, 어제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이제 112 최초 신고가 아까 막 가게로 가던 그 시간 6시 반경 바로 6시 34분에 첫 신고가 들어갔더라고요. 정확하게 이 참사가 발생한 골목을 지목하면서 경찰에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혹시 관련 신고 내용을 뭐 보도로 보셨나요? 예, 보도로 확인을 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그 신고 내용과 현상이 거의 다르지 않았다. 예. 그때 당시에 제가 또 정확히 또 그 사건 장소를 지나치고 있었고, 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이게 차량이 너무 많이 막히는 상황이었고, 한 정체가 40분 정도 이어지고 있는 네네. 상황에서 그 이태원에 이제 횡단보도가 그 이태원로에 이제 한 4개 정도 있는데, 네. 그 3개 정도의 차선 정도에 이제 많은 인파가 또 많이 올라오고 이러는데 전혀 뭐 통제하는 인원이라든가 예, 행정병력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서 네네. 이게 이 정도로 사람이 많은데 좀 관리라든지 통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구나. 근데 올라왔던 당시에 그 저는 이제 표지판을 확인을 했거든요. 네네. 예, 교통 혼잡이 예상되니까 우회하라는 경찰의 그 표지판은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예, 확인을 하고 이제 올라온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 동영상 촬영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사건이 네. 예, 저는 또 이제 그 관여를 하게 된 거여서. 네. 예. 자,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것이 이제 언급해 주신 그대로입니다. 당국의 통제가 많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공개된 신고 내용을 보더라도 현장에 있던 사람이라면 다 통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거 뭔가 위험하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도 그 당시에 인파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 됐다. 그럼 그 전과 비교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 얼마 전에 지구촌 축제와 비교해서 얘기가 되던데 어땠습니까? 지구촌 축제 당시에는 일단은 이태원로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한남동 공유주차장 내려가는 길목까지 차량을 통제를 했습니다. 차도를 막았군요. 예, 차도를 통제를 하고 양쪽에 인도 보행하는 곳에는 폴리스 라인을 설치를 하고 사람들을 그 분산을 시켜서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가운데 무대와 이 스테이지도 다 전부 이제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라서 그때는 굉장히 많은 그 경찰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고 이 상황에 있었었고 근데 그 할로윈 때는 제가 물론 금요일 날도 제가 이제 출근을 했는데 금요일 날 저녁 때도 보는데 굉장히 불안했어요. 원래 그 해밀턴 호텔 앞쪽이 워낙 또 많은 인파가 모이는 건데 좀 할로윈이 껴있는 주라서 어차피 저희 이태원 상권은 좀 할로윈 기간 때는 워낙 좀 성업이 되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런 참사가 또 벌어질 거라고는 또 생각을 못했어요. 지구촌 축제에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었던 게 통제가 있었다. 차도도 통제했고 인도도 폴리스 라인을 쳐서 통제했고. 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헬로윈이니까 헬로윈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이 지난해 헬로윈 2021년 그 전에 2020년 헬로윈과 비교하면 어땠나요? 인구가 좀 폭증했습니까? 정말 그 육안상으로만 봐도 굉장히 많이 폭증해 있던 상태고 그때는 당시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 착용도 하고 지금은 노마스크지만 거리두기를 시행했던 그 단계였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리거나 하지는 않았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해지되고 나서 처음 있던 그런 할로윈 행사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정말 쏟아져 나온다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될 정도로 정말 많은 사람이 목격이 됐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또 데이터로도 확인되는 게 이태원역의 당일에 하차한 인원 통계를 보니까 전해 할로윈 같은 날에 비해서 이번이 2.6배 많았다. 그럼 예를 들면 뭐 지난해 10만 명이 모였다. 그럼 이번에 26만 명쯤 모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체감을 하신 거고. 자, 용산구청은 헬로윈은 지역 축제가 아니라서 주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세워야 할 지침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비판을 받았어요. 근데 이태원에서 헬로윈이 가장 큰 축제 아닌가요? 예. 가장 큰 축제이자 원래도 이태원이라는 게 이제 뭐 클럽과 라운지들 그다음에 유명 식당들로 이루어진 또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축제나 이런 거 이제 포커스가 된 동네인데 할로윈은 어떻게 보면 사실상 뭐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뭐 크리스마스도 있긴 하지만은 할로윈은 이제 정말 그 즐기기 위한 그 자리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는 좀 많이
그리고 또 뭐 이태원 하면 헬로윈 축제 이렇게 자리 잡은 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한 얼마쯤 됐다고 느끼세요? 저는 그게 두드러진 게 한 5년 전? 5년? 예, 5년 전서부터. 우리 젊은이들. 예. 그때 당시에 뭐 예. 그 뭐 드라마 촬영지 같은 데 가면 헬로윈 코스튬을 하고 뭐 그렇게 돌아다니는 장면도 많이 봤고. 젊은이들이 막 쏟아져 나온 지도 한 5년 이상 된 것 같고 제 기억은 한 20년쯤은 됐다 이렇게 느끼는 게 이태원이 원래 이제 주한미군들이 많이 또 식사하고 술도 마시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식 헬로윈 문화가 좀 빨리 자리 잡은 것 같아요. 다른 데선 헬로윈이 뭐지? 그럴 때 이태원에 가면 10월 말이면 호박 걸려 있고. 예, 맞습니다. 자, 이런 이제 또 명물처럼 돼버리는 파티인데 이게 새로운 것처럼 또 여겨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장 뼈아프게 다가오는 지점입니다. 지난 26일 용산구청, 용산경찰서, 이태원역, 이태원 관광특구연합회 등이 모여서 대비 간담회를 가졌다고 알려졌죠. 윤영배 선생님은 참석하진 않았죠? 예, 참석은 안 하고 저는 일반 회원이기 때문에 뭐 참석까지는 뭐 매년 있는 행사이다 보니까 왜냐면 보통은 이제 그쪽에서 참석을 하고 회의 내용을 뭐 문자나 뭐 유선상 통화로 이렇게 해서 뭐 통보를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뭐 만약에 행사가 있다라면은 거기에 이제 참가를 하겠냐 뭐 그런 의사 타진을 물어볼 때 이제 연락이 오기 때문에 근데 뭐 보통 이 헬로윈 안전이 저도 이제 통보를 받았고 예 간담회 내용에서 뭐 그 많이 들려온 소리가 이제 좀 그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인구가 많이 몰릴 것 같고 또 많이들 예상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또 대대적으로 홍보도 많이 했고 그렇죠. 예. 그쪽에서 그런데 안전 문제에 있어서 이게 뭐 주체가 없더라도 좀 경찰 병력이 배치가 됐어야 된다 하는 좀 안전상의 예 그런 지적들이 나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적이 나오고 미리 요청을 했는데 언론도 미리 예상을 했죠. 뭐 보도 헤드라인은 이런 식이더라고요. 자, 3년 만에 노마스크 헬로윈, 구름 인파 보일 것으로 예상.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상했다는 거죠. 이런 상황을. 그래요. 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용산경찰서 과도한 경찰 배치가 분위기를 위축시킬 수 있으니 상인들이 현장 통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런 주장을 또 냈어요. 다른 보도에서는 상인회 측이 환풍구 낙상사고 때문에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 인원 배치를 늘려달라는 요청을 했다. 자, 상인회 쪽은 늘려달라고 했다고 얘기하고 경찰 쪽은 경찰 있으면 분위기가 죽어서 안 좋아요. 오지 마세요라고 얘기한 것으로 경찰은 또 주장을 하고 배치되는 대목인데 상인회 한 분이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게 그 경비 병력을 늘렸다고 하는 게 요청이 많은 게 그때 당시에 또 이게 그 현장에서 그 노점으로 이제 또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주정차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그 단속 요청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도 했었고 근데 이제 보통은 용산구청에서 그 정도의 큰 행사는 다 인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좀 약간 뭐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 같다. 자, 뭐 이태원에 계시고 이태원을 뭐 너무 잘 아시고 또 할로윈도 여러 해 봐오시고 거기서 이제 또 장사도 하시고 자, 이번에 어떤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쭉 전체적으로요. 전체적으로 일단은 뭐 저는 실질적으로 거주를 그쪽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평소 때도 출퇴근이라든가 할 때도 굉장히 그 차선 폭이 좁기 때문에 그쪽이 항상 불법 주정차가 많고 주정차가 많고 그다음에 이제 한 12시가 넘은 시각이면은 이제 클럽에서 나오는 인원들 그다음에 택시를 뭐 예약하려고 기다리는 대기 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클럽이 아무래도 좀 모여 있다 보니까 술을 먹고 사람들이 좀 약간 그 치안상의 문제도 좀 약간씩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에 몰려 있는 그 클럽들이나 라운지가 많다 보니까 좀 소음도 굉장히 좀 많이 시끄러. 굉장히 심합니다. 그 사건 당일날도 저도 현장을 진입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한남동 주민센터 쪽에서 제2기획을 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오는 방향에서 저도 너무 의아하게 생각을 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그쪽이 워낙
정체가 심해있던 예, 상황이어서 정말 뭐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있었는데 좀 그런 거를 좀 사전에 정리를 하고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면 네. 그렇게 많이 몰릴 거였더라면은 좀 인원을 녹사평이나 한강진역으로 네. 해서 이태원역을 무정차로 네, 통과를 시킨 다음에 양쪽으로 인원을 분산을 해서 통행이 했다면 위아래로 해서 들어왔더라면은 조금 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몰리는 시간을 바꿀 수 있지 않았을까. 상황이 달랐을 것이다. 예. 통행의 흐름만 조금 바꿔줬더라도. 그 문제도 보시는군요. 계속 이제 이 지하철역에서 사람들이 인파가 꾸역꾸역 몰려 나왔으니까. 자, 다시 그 현장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상인연합회에서는 자발적으로 애도하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현재 이태원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제가 오전에도 제가 이제 뭐 가게를 잠시 나갔다가 이제 왔는데 아직도 이제 추모하시는 네, 가족들 그다음에 오늘 연구차가 좀 많이 오늘 그 장에 발인하는 발인하는 그 현장을 현장이 조금 있어서 일단은 또 차선들을 양쪽으로 또 통제를 한 상황이고 또 굉장히 지금 상가들 입장에서는 전부 지금 거의 동참을 했기 때문에 뭐 자발적으로 저희가 이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저희도 이제 같은 공간에서 이제 상업적으로 그 영업을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깊은 뭐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네, 함께 하고 있다. 자,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상인들도 이번 참사에 또 다른 피해자가 아닌가 하는 목소리도 있어요. 이 가까운 지인 중에 뭐 사고를 당한 분이 있을 수도 있고 현장에서 목격하고 또 놀라고 트라우마 느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직접 구조 활동에 뛰어든 분들도 있고. 자, 그런데 출근은 계속 하시는 거죠? 예, 출근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일단은 가게를 운영을 하다 보면 재료에 대한 관리라든가. 근데 저도 사실상 보면은 이게 예약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사건 이전에 잡혀 있던 예약들이 이제 사건 이후로 애도 기간이 지정됨에 따라서 그 기간까지 많이 취소 요청도 많이 들어왔고 이번 달에 있는 예약이 전반적으로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영업하는 지역이 이제 그쪽 지역이다 보니까 워낙 또 방송으로도 사람들이 많이 접하시고 이태원이라는 동네가 또 이전에 또 코로나 때문에 또 한참 힘들었었고 이제 조금 상권이 회복되고 할로윈 기점으로 해서 연말까지 이태원 상권은 이제 회복될 거라고 이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참담하다 오히려 게 없고 지나갈 때마다 저도 뭐 가슴이 먹먹합니다. 저도 현장에 있었고 뭐 구조 활동을 같이 하긴 했는데 저도 지금 막 그 잘라고 하면 그때 막 현장이 아직도 막 생각이 나고 이게 가슴 볼 때마다 이 가슴이 자꾸 이렇게 먹먹해지면서 그러실 것 같아요. 자, 많은 시민들이 애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좀 긴급하게 수습해야 할 때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정부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이번 참사가 좀 어떻게 수습되고 마무리되시길 바라세요? 저는 뭐 지금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이제 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이제 뭐 시민으로서 일단은 이 희생 당하신 분들을 일단은 수습을 먼저 하는 게 맞고 그게 최우선이고 최우선으로 이제 그거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의 이제 구조적인 그 다음에 이제 절차를 확인을 해서 바꿀 거는 좀 바꿔야 되고 개선이 돼야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다시 사고가 나지 않고 미연에 방지를 해야 다음번 사고도 이제 벌어지지 않게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정말 이번 사건으로 저도 정말 그 현장에서 정말 눈물나게 너무 노력하셨던 시민분들, 소방관 분들, 그다음에 경찰분들 너무 정말 전쟁터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노력이 정말 전 잊혀지지 않게 이번 사태가 이제 정말 가슴으로 기억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만 안전한 이태원이 만들어지는 또
또 하나의 전환점이 될 것인가 우리가 좀 함께 힘을 모으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사상자 언급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313명의 사상자가 있다 했는데 오늘 오전 11시 기준으로 좀 숫자가 바뀌었습니다. 사망자는 156명 그대로인데요. 부상자가 172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상자는 328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게 지금 일단 가장 최신 상황으로 한번 정리드리고 오늘 인터뷰를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태원에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윤영배 씨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주시는 청취자분들 저희가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청취 의견들을 많이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의 마지막 코너인데 사건본부입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오늘은 또 특별히 경찰 출신의 박성배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찰 출신 변호사. 자, 지금 이제 이태원 참사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네네. 이건 트라우마 얘기 나오는데 영상 보지 마십시오라고 이제 정신건강 전문의들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저도 막 너무 힘들어요 이제는. 그런데 이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상당히 구체적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 녹취가 상당히 이제 쌓여 있었다. 이거 어제 이제 처음 공개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을 짚어보고 법적 쟁점들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모두 경찰 출신이십니다. 오늘 박성배 변호사님은 제가 예전부터 알지만 파출소, 지구대 팀원, 경찰서 강력팀 경력이 있으셔서 오늘 현장에다 이렇게 어느 정도 그려지실 것 같아요. 네. 자, 참사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대통령실, 정부기관, 경찰도 이제 포함이 되죠. 이 대응과 총체적인 이 전개 과정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먼저 배 교수님께 들어보죠. 전 딱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10월 29일 경찰이 국민을 버렸다. 한마디 드리는 걸로 가름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박 변호사님은요? 각종 법적 책임을 근거 지을 수 있는 근거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국가 지자체가 관련 법률에 따라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방기했고 경찰도 관련 법률에 따라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해야 함에도 시급한 상황이 임박한 사태에서 적절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총체적인 불량이었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시고 배 교수님은 버렸다 이런 표현까지 쓰셨어요. 자, 하나하나 짚어보죠. 이태원 참사 4시간 전부터 구체적으로 위험을 경고하는 112 신고 녹취록들이 있었다는 게 어제 공개됐는데 박 변호사님께서 먼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정리해 주시죠. 경찰이 공개한 사고 당시 112 신고 내역입니다. 112 신고가 접수되면 그 내역이 그대로 녹취됩니다. 네네.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것인데 우선 오후 6시 34분경에 사람들이 엉켜서 잘못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됩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고요. 이후 8시에는 3차례에 걸친 신고가 들어옵니다. 넘어지고 다치고 난리 났다. 사고 날 것 같은데 위험하다. 압사당할 것 같다. 일부는 경찰이 현장 출동하고 일부는 신고자와 통화하고 종결합니다. 그리고 9시를 넘어서면서부터는 5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네. 대형 사고 나기 일보 직전이다. 사람들 너무 많아서 압사당할 것 같다. 인원 통제 좀 나와서 해 주셔야 할 것 같다는 신고였고 역시 일부는 현장에 출동하고 일부는 신고자와 통화하고 종결합니다. 그리고 사고가 임박한 10시 11분에도 압사당할 것 같다는 신고가 추가로 접수되지만 그 당시에는 출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발생했던 시간으로 갈수록 출동은 이제 줄어들다가 없어졌어요. 네, 그거는 되게 당연한 거는 지금 막 사건이 크게 벌어져요. 네. 그러면 전화할 사람이 당황을 하죠. 네. 그러니까 전화 통화가 줄어드는 거는 오히려 이게 더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임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이제 하니까 하지만 근데 이미 지금 저기서 사람들이 죽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구호하고 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네네. 그러니까 왜 전화가 줄어들었는가에 설명은 그렇게 되는 거고요. 네네. 이걸 콜백이라고 합니다. 콜백은 뭐냐면은 당연하게도 112 신고한 사람한테 당사자한테 경찰관 상황실은 조치 상황에 대해서 다시 연락을 문자든 해줘야 됩니다. 네네. 어떻게 했습니까? 했습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 상담만 종료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저는 사실 좀 이해 못하는 부분. 이런 거죠. 같은 신고입니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같은 신고 2개 들어왔으니까 이건 종료입니다. 이런 식이지 않습니까? 본인이 봤습니까? 지금 사람이 죽어 넘어가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한다? 저는 사실은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일 신고자가 아니라 다양한 신고자들이 같은 상황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도 그렇고. 자, 이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인 게 저는 좀 이게 충격받았어요. 어제 이거 쭉 읽고 또 전문 읽고 하면서 압사라는 표현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많이 등장할 건 생각을 못했어요. 뭐 사람이 많아요, 뭐 교통이 불편해요, 또는 뭐 거리가 복잡합니다, 뭐 이런 이제 불만 신고, 불편 신고일 줄 알았는데 6시 34분부터 압사당할 것 같다, 소름이 끼친다, 제발 통제를 좀 해달라 하고 모든 내용이 다 거의 동일해요. 표현만 다를 뿐이지. 자, 압사가 13번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상적으로 그냥 쓰는 표현은 아니잖아요. 네네. 이 정도 용어가 반복된다면 재난은 상당히 임박해 있다는 징후입니다. 문제는 짚어봐야 할 부분은 분명한데 이 부분 문제를 짚으면서 현장 출동 경찰의 책임을 묻는 방향은 문제의 핵심을 짚는 방식이 아닙니다. 사실 현장 출동 경찰은 이 신고 외에도 각종 시비, 소란, 범법행위, 주최자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여러 신고가 들어오고 막상 현장에 출동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면 또 다른 신고를 접수해서 다른 장소로 옮겨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 이 상황을 목격하고 어떻게 전파하고 보고했는지는 짚어봐야 할 대목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굳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상황 전파와 보고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112 신고는 접수하는 기관이 경찰청, 즉 서울경찰청의 112 종합상황실입니다. 서울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이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서 종합상황실로 내려보내고 경찰서 종합상황실이 각 지구대 파출소 순찰차에 지령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신고 접수가 여러 차례 반복된다면 서울경찰청 종합상황실도 경찰서 종합상황실도 사태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보고하는 과정, 즉 지휘 체계에 따른 경찰서 과장, 서장 그리고 서울경찰청의 과장, 부장, 차장, 경찰청장까지 보고 라인에 따른 적절한 보고가 이루어졌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졌는지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 이유가 순찰차가 2세대 더 온다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의 경력이 동원되어야 하는데 지휘 라인에 따른 보고가 이루어졌는가, 상황 판단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가, 궁극적으로는 그 많은 경력이 어디에 있었길래 이렇게 사태가 임박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동원하지 못했는가, 이 부분이 문제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핵심적으로 지금 녹취록 공개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녹취록이 아니라 이 녹취록에 따라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황 관리관이 어떤 판단을 했는가 그거를 공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응을 한 내용들을. 그게 용산경찰서든 서울청의 상당 관리관이 그러니까 당직 관리관이 다 있습니다. 당직 관리관이 어떻게 판단해서 왜 기동 경력이나 경력을 투입 못했는가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녹취록만 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어? 그리고 지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것은 반쪽짜리 공개라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핵심은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거지. 핵심적으로 어떻게 판단했는가를 해야지 현장 경찰관에 대한 지금 책임이 아니라 지휘 라인에 대한 어떤 지휘가 됐는가에 대한 그걸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지금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그렇구나 하고 찌릿한 게 뭐냐면 다 어제 녹취록 보고 단순히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그 이태원 파출소로 계속 전화 들어가서 소수 인원이 일하는데 그 목이 터져라 외치던 또 영혼경찰관 뭐 영상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들이 전화 받고 4번은 출동을 해서 보니 뭐 사람은 많은데 큰 문제는 없어 보이니 오고 그 다음에 상황은 위험해지는데 그 다음은 아예 출동을 안 했고 왜 그랬을까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 현장 파출소와 현장 인파 간의 이제 소통으로 이해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 모든 거는 서울청의
종합 상황실로 들어간 신고다. 그럼 먼저는 우선 정보를 접수한 건 서울청이 먼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해당 용산경찰서로 내려보내면 용산서에서 또 이태원 파출소로 내려보내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상급 지휘자가 인지를 하지 못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정도의 대형 참사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면 대규모 병력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권한도 상급 지휘부에 있죠. 네, 그렇죠. 그렇다면 현장에 출동한 일선 경찰관들의 책임으로 몰고 가는 방향은 문제 핵심을 찾지 못한 것이고 현장은 이미 인원이 부족한 상태가 돼 있는 거고 사후 대처 방안을 적절히 도출해내는 방안도 아니고 현장 경력들은 자신의 임무를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그걸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이상의 경력 지휘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네. 권한도 없고 그렇죠.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지금 임박한 위험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CCTV나 이 상황을 보고 있는 지휘자가 어떤 판단했는가를 지금 찾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후 9시 7분부터 걸려온 신고 전화부터는 긴급 출동 코드 1. 그럼 제 생각에는 가장 먼저 대응해야 되는 것.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분류를 해놓고도 출동을 안 했다.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이 현재 112 신고 접수 내역은 코드 0부터 코드 4까지 5개로 구분이 됩니다. 사실 제가 근무하던 2010년 이전에는 코드 분류 체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신고 내용 자체로 긴급성이 어느 정도 추단되고 지령을 내려보내는 서울청 112 종합상황실 경찰관이 급한 신고다라고 코멘트를 달아주면 가장 먼저 출동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2010년대 이후부터는 코드를 분류하기 시작했는데 코드 1은 누군가 문을 열려고 한다. 즉 상황이 임박해 있는 경우에 즉시 출동하는 상황입니다. 코드 0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강제로 차에 태워서 가버렸다.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럴 때는 순찰차도 즉시 출동해야 하지만 경찰서 등 가용 인력이 전반적으로 다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추적전화를 지금 신고된 내역 중에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4건이 코드 0고 나머지가 코드 1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즉시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현장에 출동하는 순찰차는 출발 시 보고를 하고 현장에서는 필요하면 상황 보고를 하고 종결하게 되면 종결 보고도 하게 됩니다. 반드시 출동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출동하지 못하고 단순히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종결한다든가 확인되지 못한 부분은 제가 추정컨대는 출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신고 접수가 너무 많이 접수되니까 여기저기 출동한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이 신고까지 현장에 출동하지 못하니까 신고자한테 전화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혹시 혼자서 빠져나오실 수 없습니까? 뭐 위험한 상황입니까? 물어보고 이제 됐어요 이러니까 그냥 종결했던 상황이 아닌가. 너무 많이 몰리는 신고에 도저히 혼자서는 대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장시간에 걸쳐서 펼쳐나갔던 상황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추정은 코드가 떨어지면요. 경찰 순찰차의 코드가 쌓입니다. 근데 이분은 밖에 나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코드가 쌓이는 겁니다. 코드 0하고 1은 강력팀 같은 데서 삐삐삐 울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를 수가 없는 상황. 용산경찰서가 모를 수가 없는 상황. 왜냐하면 그게 경보가 울리기 때문에 원 같은 경우는 이 코드가 쌓이는 건데 코드를 빼줘야 되는데 빼지 못하고 4-5개가 쌓여있는 상황. 지금 박성희 변호사님 말씀 그겁니다. 먼저 가야 할 곳이 A, B, C가 있고 이미 쌓여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건 4번째, 5번째로 쌓여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소화를 못한 상황이 쌓이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가 벌어진다. 그럼 이것을 누가 판단해 줘야 되느냐? 그러니까 관리관이 판단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관리관이 판단해야 한다. 판단 안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왜 못했느냐를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앞에 2개 가지 말고 바로 3번째로 가세요 라든가. 자, 이 녹취록 11건 전문이 오늘 오후 5시부터 공개가 됐죠. 자, 오전부터 윤희근 경찰청장,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희영 용산구청장, 오세훈 서울시장까지 관계기관장들이 갑자기 같은 날 사과를 탁탁탁 해요. 그 전까지 이제 뭐 책임 소재를 회피하는 분위기, 좀 또 이제 논란이 될 만한 발언 이런 것들로 무리를 빚다가 어제 일제히 사과를 합니다. 자, 야당 의원들이 이미 112 신고 녹취록을 요구해서 이거 넘어간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것이 공개될 것에 대해서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들을 또 하는 쪽도 있습니다.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진 공개했다. 경찰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이후에 진행될 조사와 감찰 어디까지 믿으세요? 조사와 감찰의 핵심 쟁점은 현장 출동 경찰관의 노력 여하보다는 그 이후에 상황 전파와 보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이후에 체계적으로 보고가 올라간 다음 중간중간 지휘관들이 어떠한 상황 판단을 하고 적절한 지휘를 내리지 못했는지에 맞춰져야 합니다.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 믿지 못하겠죠. 결국은 내부적으로 사건이 발생한 초기 어느 정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다듬어지지 않은 발언이 나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실체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나름대로는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는 게 맞아 보이는데 상황에 따라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한다면 경찰이 아니라 외부기관인 검찰이 해야겠죠.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고 해도 현재 경제범죄, 부패범죄, 경찰이 송치한 범죄는 종류불문 다 수사할 수 있죠. 거기다 또 한 가지가 경찰 공무원, 공수처 공무원은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자체가 상당히 비위 행위가 중요해서 직무유기 등에 해당한다. 내지는 직권 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되면 그때는 검사가 직접 수사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검찰도 법리 검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내부 상황이므로 이 징계 처분을 전제로 한 감찰에 대해서는 경찰들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나름대로는 해명을 할 텐데 여러 인물들이 엮여 있다 보니까 각 해명들이 맞물리면서 어느 정도는 실체관계가 드러날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해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때는 외부기관의 수사도 불가피하게 받아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저는 듭니다. 경찰청장이 그 얘기할 때 관련된 당직 관리관에 업무폰을 제출했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왜냐하면 공식적인 어떤 보고 체계보다는 다른 형태의 것으로 분명히 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을 했다고 하면 저는 그걸 믿겠습니다만 지금 흔히 말하는 감찰을 나중에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까지의 추상적인 얘기로는 사실 국민들을 이해 못 시키죠. 왜냐? 우리가 이런 감찰들이 사실 쉽게 사라져버리는 걸 너무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찰청장이 진짜 신뢰해 주려고 하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해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결국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책임에는 좀 선을 긋는 듯한 말을 또 해왔었죠. 대통령실 역시 이 주최 측의 요청이 없었다. 집회 및 시위가 아닌 이상 경찰에는 법적 권한이 없었다. 이런 해명들을 했어요. 근데 이게 조금 저는 추상적이다 싶은 게 국민을 통제할 수 없다. 국민을 통제할 수는 없죠. 근데 이제 그 현장 상황을 보면 교통을 통제할 수 있잖아요. 도로를 통제할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과 법적 책임을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섣불리 말을 내뱉었다가 나중에 법적 책임에 불리한 상황에 처할까 봐 말을 상당히 조심하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은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니 당연히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습니다라는 발언을 함이 마땅하죠. 이 사건은 이 112 신고 녹취록을 통해서 파악되듯이 궁극적으로는 가용 경력을 어디에 배치하였길래 적절한 상황에서도 배치하지 못했던가가 핵심 내용이 되어야 하고 뿐만 아니라 경찰은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제 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다. 그 원인이 어디인지를 심도 깊게, 즉 사건 전반의 전체적인 배경을 재반 조사를 해야지 사건의 진상이 올바르게 밝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냥 그 입 다물라. 모르면 그 입 다물라. 모르면. 그런데 이제 법리적으로 책임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게 점점 이제 꼬이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제 저녁부터 행안부 장관이 이제 사과를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책임을 또 인정한 만큼 책임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질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경질 여부, 경질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제가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정도의 참사라면 지휘부는 결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 100% 맞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법적 책임 여부를 개인적 견해로 그리고 사고를 예견하였는지 여부를 떠나 주무부처 장관 내지는 그에 준하는 국가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결과 책임을 부담하고 국민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싶은 조심스러운 제 생각을 전합니다. 자, 이게 그동안 또 하나의 참 이게 전 기묘한 논란이라고 보는데 주최 측이 따로 정해져 있는 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자체, 정부, 경찰이 통제에 나설 수가 없었다. 주최 측이 요청을 하면 오히려 우리 그걸 한다. 근데 이거는 주체가 없어서 그럴 수 있는 근거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참사에 대해서 배 교수님, 이게 정부의 법적 책임 물론 변호사님께서 수 없습니까? 법적 책임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거 이전에 정부는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네네. 그걸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지. 이 법적 얘기로 해버리면은 그러면 정부가 왜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걸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도리에 맞지 않는 거라고 보고요. 법적 책임 문제 변호사님한테. 예. 법적 책임 문제. 재난안전법이 여러 차례 개정되면서 현재는 지역축제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도 그 규율 대상에 포섭됐습니다. 네네. 이에 따라서 행안부가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했는데 이에 따르면 주최자가 존재하는 행사에서 주최자가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신고하면 그에 기해서 국가, 지자체, 경찰, 소방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다 보니까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적절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관계기관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니 법적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나 지자체 등이 전혀 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없다고 단정할 수 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이 재난안전법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으로 국가와 지자체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와 지자체는 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습니다. 네. 재난안전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자체는 재난을 예측하고 대응할 조직을 구상할 책임도 있습니다. 네네. 만약 이 사건에서 직무유기죄에서 일컫는 의식적인 방임, 이를 완전히 놔버릴 정도에 이르렀다면 법적 책임을 논할 여지가 있습니다. 코로나19 해제 이후에 처음 맞는 할로윈 대회였고 전날 밤에도 많은 인파가 몰려서 위험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조치를 취하는 형식만 취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이 없다면 이때에는 물론 말씀드렸던 재난안전법상 포괄적인 일반 의무조항으로부터 곧바로 법적 책임이 도출되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정적인 조건 하에서라면 그때는 법적 책임을 논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책임은 형사상으로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될 것이고 민사상으로는 국가배상 책임이 되겠죠. 국가배상 책임까지 이거 앞으로 이제 큰 이슈가 될 것 같으니까 한번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배 교수님하고 박 변호사님하고 관련되는 이슈가 전개되면 또다시 한번 모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에도 지금 뭐 여러 가지 마녀 사냥으로 또 불리기도 하고 뭐 토끼 머리띠 남성을 쫓는다. 또 어떤 이제 용의점이 있는 대상들을 찾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오늘 요거 좀 두 분에게 자세히 들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다 돼서 다음 기회에 한번 잡아야 되겠습니다. 현장에서 고의로 민 사람이 있는 것인가 없는 것인가 있다면 또 어떤 책임을 지는 것인가 또 불법 증축 문제도 계속 지적되더라고요. 네. 자, 오늘 사건본부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그리고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목요일 낮 12시 20분에 저는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아직까지 애도 기간입니다. 이 정말 안타까운 유가족분들 우리가 함께 위로와 공감 손잡아 드리고 눈물 닦아 드리면서 함께 애도하는 기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청취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